네, 선생님 일부러 또 따뜻하게 입고 왔죠. 아들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정말 따뜻하고 예쁜 올리브색으로 도배를 하고 한 번에 순식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 맞춰주면 되겠죠. 여러분 안녕, 햄토쌤이에요. 오늘은 김혜란의 입동 같이 배워볼게요. 문학작품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죠. 민족, 성별, 나이, 계층,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문학작품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작품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체험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다양성을 수용하고 또 이해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 입동이라는 작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작품 속에는 자식을 잃은 부부의 슬픔이 나와요. 우리는 그러한 부부의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작품을 함께 보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 작품의 제목부터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동. 여러분, 입동이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 일부러 또 따뜻하게 입고 왔죠. 이 입동이라는 거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야. 24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동의 사전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 두 가지를 나눠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전적 의미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반면에 상징적인 의미는 아까 이 입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할 때 이 입동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진 부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 그쵸? 근데 그렇게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진정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뭘 이해하고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부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쵸? 그런 슬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고통의 시간은 한겨울처럼, 차가운 겨울처럼 차갑겠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타인의 뭘 이해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부부의 시간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입동이란 작품은 단편소설이죠. 김혜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단편소설집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작품이에요. 선생님이 최근에 도서관에 가서 이 소설을 읽었는데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강의 시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또 다른 분께서 이렇게 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대신에 사진 찍었거든요. 이렇게 생겼고요. 기회가 되는 친구들은 한번 이 작품을 배우기 전이나 혹은 또 배우고 나서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이 줄거리 파악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예습니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입동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 부부가 등장을 하죠. 이 부부의 이름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나와 그 아내라는 이름으로 부부가 등장해요. 이 부부는 정말 어렵게 몇 번의 유산을 걸쳐서 아들 영우를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영우예요. 한 영우가 5살이 되는 무렵에 이제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다가 은행에서 이렇게 또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제 정말 그토록 얻고 싶었던 아들도 얻게 되고 또 완전한 내 집은 아니지만 빚을 좀 꼈지만 집도 마련하게 되고 이 부부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이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막 집안을 열심히 꾸미기 시작합니다. 부엌은 막 정말 따뜻하고 예쁜 올리브색으로 도배를 하고 또 거실에는 예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빨랫줄 같은 거 빨랫줄?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집어서 하는 인테리어 있죠. 그렇게 막 인테리어 하기도 하고 목공예를 배워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예쁜 가구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열심히 그 집안을 꾸몄어요. 그래도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는 남편 역시 나쁘지 않았어요. 아내가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영우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번에 순식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5살인 영우가 어린이집에 가는데 그 어린이집 차량이 뒤로 후진할 때 이렇게 차에 치여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렇게 영우를 잃고 나서 이 부부는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거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몰이에였어.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바라봐 주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어머니가 그 집에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막 살림을 돕기 시작했죠. 이 부부가 너무 살아가기 힘들어하니까 시어머니가 도와주려고 온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있는 복분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복분자는 어떤 복분자냐면 그 사고가 난 그 어린이집에서 추석 선물로 보낸 그런 복분자였어. 근데 그 복분자를 오랫동안 열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가스가 꽉 찬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것도 모르고 딱 이렇게 여는데 팡 이렇게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 복분자가 온 사방에 탕탕탕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물들이게 돼. 근데 어디에까지 물들이게 되냐면 이 아내가 처음에 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 부엌에는 먼저 올리브색, 이 벽같이 그 예쁜 올리브색으로 칠했다 그랬죠. 그 올리브색의 벽면에 이 빨간색 복분자액이 탁 튀어버릴 거야. 그래서 이 아내는 더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올리브색 벽지에는 빨간색 얼룩이 더덕더덕 이렇게 붙인 상태로 또 몇 날 며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죠. 여보, 오늘 우리 도배할까?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설의 시작은 아내가 남편에게 도배를 하자고 자정이 된 시간에 얘기하는 부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작품의 짜임도 이제 같이 볼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 작품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순서, 시간 흐름대로 가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한다. 이 발단 부분. 제 첫 번째 부분은 아내가 현재 남편에게 우리 도배할까요? 라고 묻는 장면부터 나온다 그랬죠. 현재야. 그리고 나서 전개 부분은 과거가 나오고 위기도 과거. 그리고 다시 절정 부분에서는 현재로 돌아옵니다. 또 결말도 현재. 이거를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얘기하자면 여기가 1번, 전개가 2번, 발단이 3번, 절정이 4번, 결말이 마지막 5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문단별로 몇 개 찝어서 이거를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보세요. 가나다라마 이렇게 한다면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 맞춰주면 되겠죠. 네. 작품의 발단 부분을 보면 자정 넘어서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얘기하죠. 새로 도배하자고 얘기해요. 자정 넘어 아내가 도배하자고 도배하자함 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그 어머니가 복분자를 열다가 복분자액이 부엌 벽면에 튀었던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도배를 새로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복분자액이 벽면에 튀기 전과 그 후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분자액이 그 올리브색 벽면에 튀기 전에 그 올리브색 벽면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아내가 처음 새로 아파트에 이사 와서 제일 먼저 바꾼 게 그 부엌에 있는 올리브색 벽면이거든요. 그만큼 가장 신경 쓴 공간이야. 가족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족의 행복을 꿈꾸면서 가장 먼저 가장 신경 써서 꾸민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올리브색 벽면은 가족의 행복을 집약해 놓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올리브색 벽면뿐만이 아니라 그 부엌에 있던 4인용 식탁, 4인용 탁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 부엌에서 배경은 올리브색 벽면으로 따뜻한 이미지를 주고 그 4인용 식탁에서 그 부부와 그리고 또 영우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하고 마주보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을 쌓아갔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이 어떻게 되었죠? 복분자액이 탁 튀어버렸어. 그렇죠? 복분자액이 탁 튀어서 그렇게 아이고 가족의 행복을 상징했던 그런 공간이 더럽혀졌어요. 더러워진 벽면. 그러면 이렇게 더러워진 벽면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가족의 행복이 상실되었다라는 거겠죠. 또 이렇게 부엌에서 가족끼리 행복했던 그런 날들을 기억을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부부는 등받이가 없는 벤치형 의자에, 영우는 유아용 접이식 식탁 의자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다. 우리 이렇게 영우와 같이 식탁에서 도란도란 밥도 먹고 그렇게 잘 지냈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욕실 유리컵에 꽂힌 3개의 칫솔과 빨래 건조대에 널린 각기 다른 크기의 양말, 앙증맞은 유아용 변기 커버. 우리 영우의 죽음 전에 영우와 함께 행복했던 그 가족의 모습을 압축해서 계속 쭉 나열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또 아내와 나는 식탁에서 영우를 먹이고 또 혼내고 어이없는 말대꾸에 그만 허탈하게 웃어버리고, 그 와중에 권위를 잃지 않으려 재빨리 엄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렇게 행복했던 일상을 또 보여주고 있죠. 또 영우는 거기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음식을 흘리고 떼쓰고 의자 아래로 기어들어가고 울고 종알종알 분홍혀를 놀려 어여쁜 헛소리를 했다. 라고 하면서 영우 사고 이전에 행복했던 날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던 공간이 영우의 죽음 이후로 다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런 가족의 행복이 소멸되었어. 상실되었어. 이거는 마치 영우의 죽음 이후로 가족의 행복이 상실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가족의 행복을 상징했던 올리브색 벽면에 빨간 복분자 액이 탁 튀어서 얼룩져버린 더러진 벽면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위기 부분에는 영우 죽음 이후로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부를 더 힘들게 한 거는 그 주변 사람들의 태도였어. 이 슬픔과 고통을 이들이 더 슬프게 한 거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보상 액수로 이렇게 덮을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소문들을 막 사람들은 퍼뜨리고 있었죠. 여기서 입에 담지 못할 소문, 이런 거는 약간 이런 거예요. 이 부부 그 남편은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험회사 직원이니까 그럼 보험 약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어떤 몇몇 마을 사람들이 막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야. 아니, 저번에 저 부부 5살 난 아들 있잖아. 그 어린이집 차에 치여가지고 그렇게 됐다며. 진짜?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막 그렇게 받았대. 아, 그래. 근데 거기 있는 남편이 보험회사 직원이라던데? 이러면서 혹시 그 보험금 받으려고 아들을 막 여러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부부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공감과 배려가 없는 모습 때문에 더욱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또 이 나라는 그 남편과 아내가 각각 겪는 슬픈 상황들이 나와요. 이 나는 보험 청구 서류를 보게 됩니다. 이 나는 보험회사 직원이었으니까 보험 청구 서류 많이 봤었겠죠. 근데 이 보험 청구 서류를 보고 이러한 생각이 든 거야. 마치 이 보험 청구 서류에 사인을 한다라는 거는 아들과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이 보험 청구 서류에 사인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마치 내가 아들의 죽음을
돈으로 마치 메꾸려고 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보험회사 직원을 보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 반성을 하게 되냐면 이 보험회사 직원이 나라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굉장히 사무적인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참 안타깝네요 하면서 여기 사인해 주시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꼭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도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나도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사무적으로 대했을까라는 것에서 자기 반성을 또 하게 돼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거는 진정한 공감과 이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내도 그러한 슬픈 경험들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로부터 지나친 관심을 받아서 그 지나친 관심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마트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저 사람 뭐라고, 자식 잃고도 저렇게 저런 옷차림으로 저렇게 다니고 있다. 막 이러한 관심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또 사고가 난 어린이집에서 소포를 보내거든요. 이 소포는 어떤 소포냐면 명절 때, 이제 추석 때 감사의 의미로 그 원아들에게 보내는 그런 선물들 있죠. 그거를 이 부부의 집에도 그대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다녔던, 영우가 다녔던 어린이집에서는 영우의 죽음 이후로 영우를 그 어린이집 목록에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어린이 소포에는 정말 상투적인 문구 있죠. 단체로 보낼 때 쓰는 문구들이 다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부부는 그 어린이집 소포를 받고 굉장히 황당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은 그 어린이집 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않고 영우의 어린이집 원합 목록에 지우지도 않고 고스란히 나와 아내의 집에도 그대로 그 어린이집 선물을 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서 보낸 그 선물 안에를 보면 그 복분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분자를 손에 대지도 않았었던 거야. 근데 그 시어머니는 그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오랫동안 이렇게 놔뒀던 복분자를 열다가 팍 이렇게 튀게 되는 거죠. 이제 막 과거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또다시 현재로 돌아오죠. 자정 넘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 도배할까요? 우리 도배할까? 라고 말한 부분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부는 다시 도배를 시작합니다. 부엌 벽면을 도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 도배라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도배한다라는 거는 과거를 이겨내고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복분자액이 올리브색 벽면에 탁 튀어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는데 그것을 다시 새로운 흰 종이로 이렇게 덮어보려고 하는 거죠. 다시 새로운 삶을 과거를 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위쪽에 있는 도배지를 잡고 아내는 아래쪽 도배지를 잡아서 총 3장의 셀프 도배를 해요. 그러던 중에 착착 진행이 잘 되는데 마지막 3번째 도배지를 붙이려고 할 때 갑자기 아내가 멈춥니다, 행동을. 그래서 남편은 놀라서 묻죠. 여보,
영엄마, 미진아 막 이렇게 불러. 근데 아내가 막 꼼짝도 않고 있더니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아내는 걸레질을 하다가 벽면 밑에 있는 영우의 이름을 발견하게 돼요. 영우가 쓰다만 이름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써져 있었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김영, 이렇게. 이름이 김영우였나 봐. 영우는 자기 이름을 제대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5살 애였대요. 근데 이제 막 한글을 배우고 자기의 이름을 써보려고 하는데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너무 슬퍼서 막 울게 돼. 그래서 이 쓰다만 영우의 이름은 영우의 부재를 상징하죠. 이름은 영우가 쓰다만 이름은 여전히 이 벽면에 써져 있는데 지금 영우는 없잖아. 주변에 없잖아요. 그쵸? 하늘나라로 갔죠. 영우의 부재를 더 부각하고 그래서 그 부부의 슬픔을 더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벽지가 꽃무늬로 된 벽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울고 있냐면 그 남편은 위에서 도배지를 이렇게 잡고 있다 그랬죠. 아내는 밑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이렇게 꽃무늬 흰색 벽지 속에서 그 밑에서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꼭 이 꽃무늬에 있는 꽃들의 매를 맞아서 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꽃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소재라고 보죠. 하지만 여기서 이 꽃매는 긍정적인 소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꽃매라 그랬죠. 매. 우리 매 맞으면 아프잖아. 그쵸? 이 꽃매라는 거는 지나친 관심, 그리고 공감이 없는, 공감이 부재한 애도. 그러니까 뭘 이해가 주는 고통과 아픔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꽃을 받으면 이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꽃으로 때리면 아프잖아. 그쵸? 그래서 겉으로만 관심과 이해를 보이는 척하는 정말 진정한 공감은 부재한 그런 상황을 꽃매라고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물먹은 풀이 꼭 나의 몸속에서 나오는 고름 같다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그 고름이라는 거는 그만큼 나라는 그런 남편이 정말 고통과 슬픔 속에 있다라는 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네, 작품 같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작품의 주제와 특징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몇 개만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의 주제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어려움이겠죠.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나가 등장하는 1인칭이고 이 나가 나의 이야기를 하니까 또 주인공 시점이죠.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아이를 잃은 고통을 또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통해서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비극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죠. 또 세 번째는 타인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삭막한 일면을 꼬집어서 비판적으로
또 상징적인 사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동이라는 작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작품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부부는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의 무관심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작품의 작가, 김혜란 작가는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김혜란 작가가 말하는 이해를 다른 작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인용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타인의 내부로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면 일단 그 바깥에 서보는 게 맞는 순서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이해란 타인의 몸 바깥에 서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 나가는 과정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조금씩 바깥의 폭을 좁혀가며 밖을 옆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과 불행을 구경하는 것을 구분하고 악수와 약차를 구별해야 하는 까닭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작품 마무리하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웃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나? 어떠한 사람이지? 혹은 내가 그냥 무심코 뱉은 말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주진 않았을까? 한번 다시금 반성하고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